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심한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반기 올해 전체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상황이 전개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윤지호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들어서 그냥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이제 네. 심하고 해서 좀 다들 관심이 좀 많으신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3,100 넘은 다음부터 굉장히 좀 변동성 심하지만은 당일날도 굉장히 좀 변화가 심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사장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두 가지 단어가 일단 굉장히 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라는 단어고요. 예. 두 번째는 변동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 사실 이번 장은 한 2,800 이상서부터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빗나간 말을 하고 있었고요. 어쩌면 새로운 어떤 주시장이 들어온 주리라는 표현으로 되는 어떤 우리 한국 증시에 보이지 않았던 직접 투자들의 힘으로써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시점에서도 아까 변동성이라는 두 번째 단어를 주목하는 건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왜 생길까요? 뭔가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뭐가 충돌하고 있냐면 결국 주가는 좀 올라왔는데 몇 년 뒤에는 더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이익 대비 경제 규모 대비는 비싸 보인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비싸 보이지만 새로 들어온 자금의 힘은 멈추질 않고 있어요. 이 돈이 정말 몇 년 뒤를 바라보는 건 저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좋게 보고 들어오는 돈과 바로 유동성의 힘과 또 어떤 펀더멘탈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실적 내진 경제 환경과 이 두 가격이 충돌하다 보니 뭐 편안하게 자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우리 길을 운전하는데 비포장도로 걷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최근 뭐 주식 변동성이 심해진 게 말씀대로 유동성이 많아진 이런 거 관련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걸 하는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버핏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시가총액 대비 이제 그 GDP 이렇게 보는 건데, 보통 뭐 80이면은 이하면 좀 저평가, 100 이상이면 고평가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 버핏 지수가 보니까 뭐 120을 넘어가 가지고 뭐 125 이런 이야기다 하면은 지금 이걸로 볼 때는 좀 현재 주가가 거품이 좀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같은 곳은 버핏 지수로 친다면 훨씬 많이 올라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2017년에 100을 넘어간 적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한다면 GDP가 1920조 정도, 18, 19조인데 20조로 추정해 봅시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시총이 한 2,500조 되니까요, 지금. 그러면 지금으로 133%죠. 작년 연말에가 한 120%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라고 아까 처음 다녔던 사람이 비싸다 했는데 이거 뭐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이거 올라가도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뭐 정당화될 것이다. 앞서 프라이싱은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21년에 성장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해야 실질 GDP 성장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블룸버그 컨선 보면 3.2% 정도, 물가 1% 더하면 4.2. 그러면은 한 2,000조 되겠죠. 2,000조 하면 좀 128%, 그러니까 133% 5%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야 2022년 걸 땡겨 올 거야. 그럼 그때 우리나라가 실질이 한 4% 이상 나오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4% 추정하자고요. 그러면은 한 123%.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핏 지수로서 우리를 고평가냐 저평가하기에는 이미 그 인계 수준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버블이 진행되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길에 진입했든지. 새로운 길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과거처럼 뭐 의존형 경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을 그런 시장을 갈 것인가. 갑론을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르고프가 이런 말을 했죠. This time is different.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좀 조심스럽다. 여전히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 장세도 변동성 장세지만은 좀 특이한 게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또 샀다 팔았다 이렇게 날짜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왜 계속 매도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상대하는 클라이언트 기관이 많으니까요. 기관도 여러 유형이 있는 거고요. 개인도 여러 유형이 있을 거고
사실 외국인도 영국계 자금, 뭐 사실 무슨 자금 여러 성격이 있죠. 일단 그런 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운용사를 친다면 요즘 각 증권사의 법인 브로커들이 주문 받을 때 아침마다 그냥 아침에 바스켓 주문을 받아요. 바스켓 주문이 뭐냐면 펀드를 갖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바스켓에서 때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날 환매가 들어왔습니다. 그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거죠. 환매 자금을 팔아서 직접 투자를 하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어요. 추론을 할 뿐이죠. 중요한 건 환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팔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차익 거래라는 건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을 쫙 보시면 증권사로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증권사. 근데 그건 뭐 증권사가 얼마나 주식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뭐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선물, 미래의 선물은 좀 싸져 있고 현물이 좀 비싸다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래가 가능했죠. 그건 아주 상식적인. 그래서 그냥 차익 거래도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는 그냥 비차익 매도도 많습니다. 바스켓으로 그냥 때리는 거죠. 요즘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동성이 심하고 또 하루에도 뭐 수십 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니까 변동성이 진짜 심한데 어떻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해졌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보다도 떨어지는 경향이 많지 않은가 싶은데 어떤가요?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님이 변동성 지표부터 빅스라고 하는 미국에 굉장히 고점을 칠 때 주가 바닥이었죠. 작년 3월에도 빅스가 최고치에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변동성이라는 걸 간단하게 정의하면 시장에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게 있고 볼라타일,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가 있고 업 트렌드가 있고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가 있죠. 그건 방향이 있다는 거고요. 변동성은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폭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아까 사회자님께서 빠지는 신호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락 추세가 빠지는 신호겠죠. 변동성이라는 거는 결국 왔다 갔다 크니까 좀 과하다 싶을 땐 팔고 내리면 사고 어쩌면 트레이더의 시장이 열린 거겠죠. 이번에 요새 시장에서 막 쫓아서 사면 그리 재미는 없을 확률이 높고요. 이런 장의 특징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은 그렇게 매매하기 좋은 장은 아니다. 그리고 주식을 돈을 새롭게 넣고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뭔가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는 거지. 뭔가 흥분해서 뉴스에 무슨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애플에 무슨 뉴스 나온 날 현대차를 사면 호재에 사면 상당히 힘들어지고 최근에 그런 경향이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오고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뭐 사냥감을 쏠 때 뭔가 추세장은 딱 쫓아가면서 저렇게 큰 걸 하나 쏠서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앞에 토끼들만 뛰어다니고 이거 잡기도 힘들고 맞지도 않고 공만 들어가는 그런 장이 변동성 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거품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이렇게 비유를 할 때 파티장에서 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제 거품이 거의 그 정점에 왔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지금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저희 그 증시 파티장에서 좀 술 취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참 자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 세상에서 뭔가 락스타 같고 뭐 대단한 스타를 보이는 게 바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서점에 가시면 워렌 버핏 책이 넘쳐나고 있지만 실제 워렌 버핏은 책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분의 뭐 스노우볼도 굉장히 사놓고 읽어본 적은 없지만 장식장 속에 항상 넣어놓고 있죠. 근데 워렌 버핏 쓰는 글이 하나 있죠. 바로 주주서한입니다. 버핏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 무도회장의 시계에는 시계바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티가 끝날 때를 알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알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끝날 시간 알 수 없으니까 좀 일찍 나갈 수도 있고 더 흥겨운 시간을 놓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상 무도회장이 끝나면 뛰어나가겠다. 불이 나면. 근데 나가는 문은 요망이 좁기 때문에 잘못되면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표현이 좀 격하지만 우리가 버블의 중간에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는 그거의 실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까지 이 폭풍이 몰아치는지를. 이거는 선택의 부분이 남는 겁니다. 스스로 어떤 가치 이상에 갔을 때는 최소한 레버지를 극대화해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내가 가져가고 싶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 있다면 주주가 된 거잖아요. 그 기업의 주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현금을 가져가야 어떤 그런 변동성 구간에서 스스로 심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가장 잘못된 표현이 인플레 기대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현금은 버려야 돼.
무조건 풀로 사야 돼.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냐는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는 겁니다. 누가 돈을 잃는 거냐? 시장이 올라간다를 맞춘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한 순간적인 변동성 관해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을 잃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주식투자는 기본적으로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실수는 줄이는 게임에 가깝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는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스스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관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품론 우려에 대한 이야기 좀 했는데 조금 반대적인 시각을 보면은 이제 작년 증시가 좋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저금리 또 그에 따른 유동성이 많았다는 이 점인데요. 사실 그 상황은 올해도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 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높고 이렇다 보면은 올해도 증시는 계속 또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가요? 참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뭐냐면 참 말은 쉬운데 막상 내가 판단할 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냐면 기대를 선반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운전을 할 때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미러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겁니다. 앞에 기대값을 보고 운전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기대값이 딱 두 가지예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바로 금리입니다. 유동성에 관련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실적부터 좀 가늠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숫자가 막연한데 2017년에 코스피 순위 142조였어요. 2018년에 130조. 그때 원래 2018년에 한 170조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완전히 쇼크가 나왔죠. 그러면서 2018년 장이 분기마다 실적 쇼크가 나면서 흔들렸던 거예요. 17년 말에 저희 같은 사람들 전망치를 2018년 시장을 다 좋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를 어떻게 냈냐면 미중 무역竞쟁이 났다. 하지만 사실은 좀 부끄럽게도 잘못 본 거죠. 근데 그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2017년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때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거든요. 18년 실적이 매우 좋다고 전망되어 있었어요. 똑같진 않겠지만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47%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가 한 47%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졌는데 상식적으로 당장 1월 20일서부터 바이든 취임식도 있지만 막상 4분기 실적을 까보면 일단 수출 기업들 실적은 컨선 미달할 겁니다.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환율 때문에 워낙 강했거든요. 수출 기업들이 생각보다 별로였을 확률이 높고 내수 기업은 우리 다 아다시피 거래에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안 좋아오니까 아마 그러면 다음에 이러겠죠. 이거 1분기가 좋을 것이다. 3월에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대값을 반영하니까 40% 증가를 이미 반영했다 보셔야 됩니다. 그 이상이 나와야겠죠. 왜 그렇냐면 지금 올해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순이익이 얼마 나오는 거냐면 한 130조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2017년에 얼마나 142조라고 그랬어요. 더 줄었네요. 그렇죠. 2017년에 고점이 2,600이었어요. 슈팅이 나와도 한 2,700, 800. 그래서 각 리서치 센터에서 올해 2021년 고점을 2,800이라고 11월 달에 다 적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를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가는 기업이익의 함수라는 시각에서 보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번 이제부터 검증이 돼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1년은 실적의 기대값이 너무 높아요. 이거를 부실 정도로 이게 두렵지 않을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어떤 밸류체인에서 위치가 공고해진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스토리로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삼성이 파운드리 쪽의 시장의 지위가 더 강화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LG전자, 현대차와 같은 그런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뭔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와 손을 잡는 그런 힘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이 장기적으로 정말 더 앞서고 프라이싱 2025년 거 정도 테슬라도 저렇게 갔는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50만 대 파는 회사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1000만 대 파는 물량을 밸류에이션 한 거거든요. 상대 비교하다면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같이 약간 오래된 잣대로 보는 사람들은 기업 실적만 놓고 본다면 주가는 상방 여백이 커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게 올해 화두가 결국 금리의 반영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이제 무슨 동조로 책을 준비하는데 작년 연말에 12월에 온 걸 넘겼고 11월 달에 그때 제가 농담으로 그 절에다 이제 토론하는 걸 다 담은 그 책인데 금리가 올해 만약
1.5를 넘어 2%를 향해 가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말이 되는 소리 하냐 저한테 그랬었어요. 네. 난리 날 텐데요. 왜냐면 작년에 0.5였거든요. 예. 1%를 넘어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예. 그럼 여기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봤자 저금리 아니냐. 아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2020년까지 점도표상으로 너무나 정보가 많아져서 예. 수학 공식처럼 이런 걸 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 금리가 움직일 여지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죠.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 금리 상승이 있고 나쁜 금리 상승이 있어요. 좋은 금리 상승이 뭐냐면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컵에 있는 물을 예. 저는 공짜인데 여기다 100원에 팔면 100원이라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번 옆판한테 110원에 팔면 10원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더해지는 게 결국은 물가 왔다 갔다 거래를 하면서 늘어나야 되는데 돈이 돌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돈이 돌면서 인플레이션이 나는 건 좋아요. 경제가 좋아지는 거니까. 나도 돈 벌고 여기도 돈 벌고 다 돈 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뭐죠? 한적인 얘가 블루웨이브 된 날 더 올라갔잖아요. 국제 발행이 많아져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정부가 부채가 많아지니까 예. 뭔가 여기서 재정 정책이 커졌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뭐 하다 보면 길어지지만 여하튼 좀 안 좋은 금리 상승인 거죠.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연준이 그래도 말했잖아. 뭐 연준이 맨날 말하는 게 국채 발행하면 연준이 사줄 거야. 네. 테이퍼링이죠. 네. 12월 FOMC 의사록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거 좀 조심스러워. 뭐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와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이 기준금 인상을 오래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2023년이라 치더라도 네. 올해 어느 시점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것이고 시장 금리가 움직여서 만약에 인플레 기대가 2.5고 2%를 금리가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걷잡을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교훈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너무 잘 알아요. 네. 제가 그때 좀 연말에 좀 아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할 일 없이 있으니까 그때 집에서 며칠 쉬면서 정말 책꽂이에 꽂아놓고 한 번도 안 읽었던 책들을 가끔 읽게 됩니다. 저는 여기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우연히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게 아주 레닌이 생각보다 되게 경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레닌이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분명히 사놓고 안 읽은 지 한 7, 8년은 된 책 같습니다. 근데 멋진 구절을 발견했는데 자본주의를 멸망시킨 방법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있기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오늘 이런 방송에 나와서 자주 여러 방송마다 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 너무나 쉽게 소위 유튜브 생태계가 발전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나면 돈값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자산을 사야 돼. 빚을 내서라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왜 그런 상황이 오는 거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인플레가 오면. 왜 망하죠? 금리 때문이죠. 그렇죠. 시장금리가 올라 기준금리가 변하는 순간 대출 받은 사람들의 금리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우리나라 좀비 기업들은 무너질 것이고 이버징 내에서 현재 금리를 못 낮춰 금리를 올리면서 버텼던 소위 달러가 부족한 국가는 망하는 거죠. 우리도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IMF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더 많이 인플레가 나기 전에 중앙은행은 재빨리 강하게 조치합니다. 그렇겠죠. 왜? 역사에서 배웠으니까. 이거는 좀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은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징후가 좀만 보이면 초반에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올해 이거에 대한 화두는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최근 연준은 계속 미리미리 시장에 시그널을 주거든요.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요즘 연준 위원들 발언하는 거 좀 느껴지시죠? 왜 갑자기 베두기 파는 너비시한 애들은 그렇다 치고 왜 저런 말을 계속 시장에 던지겠죠. 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 최소한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추세적 상승장보다는 변동성 장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최소한 이렇게 상단에서 가로막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 같은 흐름에서 지금 최근에 그 미국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1%를 넘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1.2 왔죠. 어제 좀.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떤 시그널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중금리가 오른다는 사람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2023년이니까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원래 시장의 금리 상승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네. 사실 연준이 금리에 손을 대지 않고 시장의 딸꾹질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뭐 하고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종말이 오지 않게 하려고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네. 그리고 어떻게 하지 우리가 참 코로나라는 게 특수한 경우였잖아요. 네. 우리가 금융위 때는 금융관이 파산했었고 뭐 좀 뭐가 망한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냥 잠깐 멈췄다가 다시 복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만 제일 걱정스러운 건 그 풀린 유동성 때문에 일단 집값도 많이 올랐고 다 올랐죠. 주식도 올랐죠. 제일 많이 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채권도 오른 것 같은데요. 채권이 제일 많이 네. 올랐죠. 아, 채권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저 유럽의 재정위기 국가들이 예. 저게 말이 됩니까? 재정위기 국가들인데 채권이 마이너스 국채 발행이 돼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반응을 할까요?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해요. 채권이 먼저 반응했구나.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제 10년이 지금 예. 0.5에서 1.2면 꽤 올라온 거 많이 아닐까요? 올라. 굉장히 빨리 올라갔더라고요. 속도가 빠르니까 문제. 네. 그래서 어제 스스로 개입이 됐죠. 예. 누가 사줬냐? 해외에서 미국철 사준 거예요. 아. 유동성은 많으니까. 근데 또 이러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제가 2021년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라파엘 보스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2020년 투표권이 있는데 12월 FOMC 의사로 나왔을 때 별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일단 단어에 테이퍼링이 나왔다는 것 자체.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데 만약 미국채가 움직이면 왜 두려운 거냐면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가 작년에는 왜 우리가 전 세계 유동성이 더 강해졌냐? 우리나라 유동성 동학개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그래도 바닥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거는 달러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달러 자산을 줄여가지고 다른 걸 샀는데 달러가 왜 약했냐면 미국이 성장률이 제일 미국과 별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과 G20의 성장률 차가 미국과 10%대가 나오고요. G20 평균은 7%대예요. 그러면 2분기 지나고 나면 미국이 생각보다 괜찮네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왜냐면 우리나라가 상대적 성장률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미국채 신용물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미국의 달러화가 우리 모두의 컨센서스와 같이 달러야 약세, 이머징 강세, 무역이 들고 이게 왜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냐면 우리 인간의 속성은 지난 좋았던 기억을 자꾸 행복하게 더 떠올려요. 그게 뭐냐면 소위 4년부터 7년 우리의 글로벌 불균형 장세였죠. 우리가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01년이었고 그때 들어온 뒤에 원래 뭐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때 미국의 외교위원장이었는데 중국 데리고 들어오면 중국이 변할 줄 알았겠죠. 중국이 잘 살게 되면 민주국가 될 줄 알았는데 그때 그래서 친중파였다고요. 바이든이 대표적인. 근데 이번 선거 때 선거 슬로건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저 나쁜 놈들 거의 분위기예요. 저런 국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2000년대는 어떤 거였냐면 결국 세계화의 정점이었는데 세계화가 뭐냐면 서로 다 같이 교류하면서 고립되지 말고 힘을 합치자. 공산주의도 나와서 자본주의와 힘을 합쳐서 그럼 뭐였냐면 중국이 싼 노동력으로 엄청난 물건을 싸게 공급해주고 그 돈으로 미국은 소비하는데 남는 잉여 기업들이 그 남는 잉여를 갖고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 혁신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게 뭘까요? 저런 세계화보다는 탈세계화로 가는 거예요. 다 고립되고 너무 이제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혼자 밥 먹는 게 되게 이상했는데 요즘 혼자 밥 먹는 게 되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우리 사회 곳곳에 정신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좀 자꾸 돌려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시 2004년에 7년 같은 소위 글로벌 불균형으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고 교역량이 그만큼 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현재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달러가 약했던 국면입니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요즘 분위기가 이제 동학개비 플러스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줄 것이다. EM 시장 강세로. 최근에 EM을 우리나라를 좀 샀던 이유는 심플해요. 공교롭게도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까 MSCI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머징에 속해 있잖아요. 아직도. 중국이 자꾸 종목들이 빠지는 거예요. 빠진 돈만큼
우리한테 오는 거죠. 한국에 대형주를 산 겁니다. 그런 날만 11월 잠깐 사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 그 MSCI 그 편출입일 날 우리나라 한번 사준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외국인 오늘 돌아왔다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중국이 빠진 공백을 들어오는 정도? 그거 외에는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현재 당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너무나 먼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우리 앞에 벌어진 어떤 사실을 팩트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여전히 어떤 개인 외에 어떤 강한 어떤 유동성의 동인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주식 이제 말하자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3월 중순 되면 이제 공매도 금지가 좀 풀리면서 이제 말하자면 공매도가 허용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될 것 같다고 지금 뭐 금융당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반대 여론도 높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될 경우에는 뭐 주식시장에 또 한 번 출렁거리는 또 뭐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떤가요? 공매도가 있는 나라도 상승은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본인인데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무차익 공매도는 처벌을 해야 되고 근데 아까 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공매도가 없으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공매도 배지를 같이 걸면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너무 과속을 달릴 때는 브레이크 장치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식이라는 게 좀 이렇게 건강하게. 스테디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물론 장점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시장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어떤 제도 보완을 통해서 공매도가 좀 다시 시작이 돼야 그래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가 꽤 큰데 우리가 뭐 동남아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몇몇 나라 빼고는 다 하고 있는 제도를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공매도가 개인 공매도가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는 건 맞겠는데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가 레벨조차도 공매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입증하는. 근데 이제 공매도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건 정확히 맞습니다. 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뭐 외국의 자금 중에서 일부지만은 좀 아까 말하는 무차익 공매도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한 2달 남는 동안에 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제가 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을 좀 해왔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제가 살면서 가장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지수가 올라가려면 4, 5천 가려면 공매도 금지보다는 정말 주주 가치를 함부로 건들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봐요. 오히려.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금융주가 강세였어요. 금리가 움직였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가다 말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 그 나라가 더 자영업자 많이 가던데 그런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배당 성향을 되게 낮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배당 성향 자체가 낮은데 왜 우리가 은행의 주주인은 저희들이잖아요. 주주들. 근데 주주들의 왜 배당 성향을 정부가 관여하는 거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면 많은 건 우리 IT가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돼 있었어요. 그것도 인정. 그거 차례 복귀될 수 있는데 ROE를 보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IT의 평균 ROE가 혹시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좋게 보는 사람들 30%, 한 27%에서 30%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11%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애플은 저렇게 올랐지 않냐 하는데 물론 좀 과한 부분도 있지만 애플은 70%가 넘어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산 다음에 소각해버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는 소각을 못 하잖아요. 자사주 들고 있다 어느 날 회사가 좀 자본이 필요하면 자사주를 뭐 블락으로 돌리거나 해서 또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주주 가치를 함부로 대하는 이게 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더 정확하지 공매도가 훨씬 크다 봐요. 이거는 그거와도 관련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왜 더 싸냐? 왜 글로벌 15.5배가 와도 다른 나라가 더 높아졌으면 상대적으로 더 싸거든요. 항상 디스카운트 할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싸요, 우리나라? 그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시가총액을 보면 2번 더해주는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LG라는 지수가 있는데 LG의 자회사인 회사들도 다 시총을 더해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100% 다 넣은 다음에
하나만 올려든지 해야죠. 지주산 빼든지. 네.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거 비판이 되게 많았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상의 대주주들의 어떤 지분 이상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네. 주주들이 뭐 좀 행동을 했을 때 그걸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예. 좀 대한항공도 좀 약간 시시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멋진 뭐가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뭐 대한항공이 뭐 어떻게 죄송한데 대한항공 주주들한테는 이거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합병해 이러면 이거 뭐지? 예. 정부가 왜 그걸 들어오죠? 정부 관계자들 들으시면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는 네. 뭐 주주 자본주의 폐해를 얘기들 하시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옛날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고든 게코라는 사람 정말 제가 50번에서 60번 신입사원 들어오면 예. 제가 신입사원 교육할 때 꼭 이게 나쁜 짓인데 강의는 안 하고 영화를 한 15분 보여줍니다. 네, 몇몇 장면 편집해서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주주총회 장면입니다. 경영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얘는 얼마 돈을 썼고 얘는 보너스가 얼마고 이 돈이 원래 당신들 돈이라고 주주한테 하는 자극적인. 저는 오늘 이번 동학개미 운동 시작하신 분들이 좀 더 진화해서 기업별로 주주의 힘을 강화하는 예. 그렇게 돼야 진정한 동학개미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이 나라의 시민군으로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